엄마, 정말 한 달에 300만 원씩 버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71살에 월 수입 300만 원을 벌고 있지요. 하지만 1년 전만 해도 저는 베란다,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나을까? 그랬던 제가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텅 빈 선반이 저를 맞이했지요. 김치통 하나, 오래된 된장통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손에 들린 마지막 1,000원짜리 지폐가 바닥으로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보구나.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적막한 원룸에 울렸습니다. 박영희, 71살.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창밖으로는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낡은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찬 기운에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월세 50만 원, 병원비 30만 원, 그나마 아껴 쓰려고 해도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지요. 기초연금 30만 원으론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장례식 때까지만 해도 자식들이 그래도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었는데 그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었나 봅니다. 엄마 혼자 살 수 있죠? 둘째 며느리가 남긴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던 그 음성을 제가 정성스럽게 지어준 손주 옷을 쓰레기통에 던지며 내뱉었던 말씀이었지요. 요즘 누가 이런 촌스러운 옷 입혀요? 브랜드 옷도 아니고. 그때 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새워 바느질한 작은 베네 쩌고리가 쓰레기통 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존재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들은 그 뒤로 안부 전화조차 끊어버렸습니다. 명절에도 생신에도 연락이 없었지요. 혼자서 촛불을 켜고 미역국을 끓여 먹는 생신날이 벌써 3번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4층이라 그리 높지도 않았지만 아래를 내려다보니 어지러웠지요. 난간에 손을 올려놓고 서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나을까? 하지만 발걸음을 떼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제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무엇인지는 몰라도 따뜻한 것이 가슴 한구석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집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둘째를 낳던 그 밤, 진통을 견디며 밤새워 짠 작은 베네적 오리를 입고 세상에 나온 아이의 모습이요. 그 작고 따뜻했던 생명체가 제 품에서 숨을 고르던 순간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 제 손끝에서 만들어진 옷이 그 작은 생명을 감쌌던 것처럼 지금도 제 손에는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남아있는 게 아닐까요? 베란다에서 돌아선 저는 서랍 깊숙이 묻어둔 바늘집을 꺼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낡은 바늘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요. 녹슬지도 않고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면서 말입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어. 내 손에는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어. 그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제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무언가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늘집을 꺼낸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개월 만이었지요. 여보세요. 진호야? 아, 엄마. 갑자기 웬 일이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바느질 좀 해서 용돈이라도 벌어볼까 하는데 혹시 내가 아는 곳이 있을까?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한숨 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지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70이 넘어서 무슨 바느질이에요? 요즘은 다 기계로 하는데.
하지만 손으로 하는 게 더 정성스럽잖니? 엄마, 현실을 좀 보세요. 누가 할머니 바느질을 찾겠어요? 툭.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제 마지막 희망까지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에게도 전화를 걸었지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미영아, 엄마가 바느질로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머, 엄마. 지금이 어느 시댄데요? 바느질이라니. 역시나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설명했지요. 엄마 바느질 솜씨 알잖아. 너희들 어릴 때 다 해입혔는데. 그건 옛날 얘기죠. 지금은 온라인으로 싸게 다 사는데 누가 비싸게 맞춰 입어요? 그래도 엄마, 괜한 꿈 꾸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지내세요. 괜히 나서서 망신만 당하실 거예요. 또다시 끊어진 전화.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지요.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막내 승호였지요. 그 아이만큼은 엄마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승호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호명해 주었지요. 어머니가 왔다고 하는데요. 엄마요? 잠깐만요. 승호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엄마, 갑자기 왜 오셨어요? 미리 연락을 하시지. 승호야, 엄마 얘기 좀 들어볼래? 거실로 들어가 앉았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며느리는 안방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손주들도 보이지 않았지요. 승호야, 엄마가 바느질로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엄마, 승호가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실은 제가 요즘 상황이 안 좋아서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거든요. 뭐라고? 아직 잘린 건 아니지만 정말 힘들어요, 엄마. 저도 앞날을 장담할 수 없어서.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 의지할 곳마저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럼 엄마 바느질 일은? 승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지금 제 일도 벅차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끝인가? 내가 너무 무모했나? 동네에 내려서 마트 앞을 지나는데 한 젊은 엄마가 아이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얘야, 할머니들은 옛날 사람이야. 지금은 다 기계가 해주는 걸.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정말로 시대에 뒤떨어진 쓸모없는 존재일까요? 집에 도착해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거친 손. 71살의 할머니가 거기 있었지요. 박영희야,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서랍 위에 놓인 바늘집이었지요. 그 안에 바늘들이 아직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바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그 바늘은 여전히 날카로웠지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바늘은 늙지 않는구나. 바늘을 쥔 이 손도 아직 떨리지 않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이 안 된다고 해도, 세상이 쓸모없다고 해도 한 번만 더 시도해 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71살 할머니의 바느질을 필요로 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내일부터 발로 뛰어다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말이지요. 새벽 6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말이지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바늘집과 제가 손수 만든 작품들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동네 수선집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그 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지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일손이 필요하시면. 수선집 사장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젊은 사람도 버티기 힘들어요. 하루 종일 재봉틀 돌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손바느질을 잘해요. 정성스럽게. 요즘 손바느질 찾는 사람 없어요. 다 빨리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할머니 속도로는 말을 끝내지도 못한 채 나와야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두 번째 장소로 향했지요. 동네 마트에서 옷수선 코너를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찾아갔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송해요. 저희는 기계 작업만 하거든요. 그리고 연세가 좀 세 번째, 네 번째, 오후가 되도록 거절만 들었습니다. 발이 아팠지만 계속 걸었지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요. 여보세요? 어머니, 박영희 할머니 맞으시죠? 저는 복지관 직원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복지관? 왜 거기서 전화를 했을까요? 네, 맞는데요. 할머니께서 일자리를 찾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우리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시겠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희망이 있는 걸까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어르신들께 전통 기술을 배우는 프로그램이에요. 바느질, 뜨개질 같은. 하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라니. 제가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배우는 학생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수강료가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없는 돈을 내고 배우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힘없이 대답했지요. 죄송해요. 좀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세상은 저에게 가르치라고 하지도 일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돈을 내고 배우라고만 하더군요. 저녁도 굶고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정말 끝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건가? 그런데 잠들기 직전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복지관 직원이 한 말 중에 전통 기술이라는 표현이었지요. 전통 기술. 그렇다면 제가 평생 해온 바느질도 전통 기술이 아닐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못하는 오직 저희 세대만이 가진 특별한 기술 말입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바늘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둘째 아이를 위해 만들었던 작은 베네 저고리를 꺼내 보았지요. 여전히 튼튼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찾아본 건 아닐까?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어떤 방법일까요? 그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만은 확실했지요. 그 다음 날, 저는 다시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수강료를 낼 돈은 없었지만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지 물어보려고 했지요. 복지관에 도착하니 현관에 여러 장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제 발걸음을 멈춰 세웠지요. 긴급, 어르신 문화체험전 강사 모집, 하루 사례비 10만 원. 10만 원, 한 달 생활비를 하루에 벌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포스터를 자세히 읽어봤지요. 전통 바느질 체험, 지도 가능하신 분, 경력 무관, 어르신 우대. 제가 찾던 바로 그 기회였습니다. 서둘러 안내 데스크로 향했지요. 저 포스터에서 본 강사 모집 관련해서 왔는데요. 젊은 여직원이 저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바느질 가르치실 수 있으세요? 요즘 젊은 엄마들이 워낙 까다로우시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간단히 테스트를 해볼까요? 제 블라우스 단추가 떨어져서. 저는 가방에서 바늘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단추를 달기 시작했지요. 30년간 갈고 닦은 솜씨로 말입니다.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달린 단추를 본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거. 정말 대단하세요. 보통 수선집에서도 이렇게 깔끔하게 안 해줘요. 감사합니다. 내일 체험전이 있는데 해보실 수 있겠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힘차게 대답했지요. 네, 꼭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밤새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엄마들에게 바느질의 재미를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말이지요. 체험전 당일 아침, 저는 일찍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강당에 수십 개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지요. 다른 강사 선생님들은 모두 젊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긴장되시죠? 옆 테이블에 젊은 여자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조금요. 괜찮아요. 아이들은 진심이 통해요. 할머니 손에서 나오는 따뜻함을 느낄 거예요.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편해졌지요. 오전 10시, 드디어 체험전이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몰려들었지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엄마들의 대화 소리로 강당이 떠들썩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테이블에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젊은 강사들 쪽으로만 가더군요. 저는 조용히 바느질을 하며 기다렸지요. 그때 한 꼬마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인형을 만들고 있단다. 우와, 진짜 예뻐요. 저도 만들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그 아이의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을까요? 바늘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아이용 안전 바늘이 따로 있어요. 저는 30분 동안 그 아이와 함께 작은 헝겊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한 땀 한 땀 가르쳐 줬지요. 엄마, 봐. 제가 만들었어요. 완성된 인형을 들고 기뻐하는 아이를 본 엄마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건 처음 봐요. 아이가 워낙 손재주가 좋아서요. 그때부터였습니다. 하나둘씩 제 테이블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퍼진 거지요. 저기 할머니가 정말 잘 가르쳐 주신다더라. 우리도 가볼까? 점심시간이 되자 제 테이블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엄마들까지도 관심을 보였지요. 할머니, 이런 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평생 해온 거라 특별히 배운 곳은 없어요. 그냥 아이들 옷 만들어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은 이런 분 찾기 힘든데. 한 젊은 엄마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아이가 정말 좋아해서요. 저희도요. 저희도 배우고 싶어요. 순식간에 여러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외면했던 세상이 갑자기 제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체험전이 끝난 후 복지관 관장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영희 선생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오늘 참가자 만족도가 최고였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정기적으로 강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벌써 문의 전화가 몇 통이나 왔거든요. 정기 강의.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었습니다. 정말요? 네, 주 2회. 한 번에 10만 원씩 어떠세요? 기초연금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드디어 제 손끝의 따뜻함이 세상에 전해지기 시작한 것 같았지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 펼쳐질 예정이었거든요. 복지관에서 정기 강의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가 되면 10명의 수강생들이 제 수업을 들으러 왔지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저보다 한참 어린 엄마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게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워졌지요. 선생님, 이 부분이 잘 안 되는데요. 천천히 해보세요. 바느질은 마음을 차분히 하는 게 중요해요.
수강생들도 처음엔 단순히 아이들 옷을 만들려는 마음이었는데 점점 바느질 자체에 빠져들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명상 같은 시간이 되었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김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늘 급해 보였던 분이었지요. 바느질을 하면서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아이에게도 더 참을성 있게 대하게 되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바느질 기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의 지혜도 함께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지요. 승호의 목소리였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 걸어온 전화였지요. 승호야, 왜? 기사. 무슨 기사일까요? 복지관에서 홍보용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지역 신문에 실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일이 있었지요. 기자가 와서 수업 모습을 취재해 갔었습니다. 승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는 마음은 없었지요. 오히려 이제서야 제 진짜 가치를 알아봐 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래라.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주말에 승호가 정말로 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도 함께 말입니다. 손주들이 제게 달려와 안겼을 때의 그 따뜻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이 반짝거렸습니다.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지요. 됐다, 됐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좁은 생각을 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손주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쳐 줬습니다. 서툰 손으로 바늘을 잡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 30년 전 제 자식들을 가르치던 기억이 떠올랐지요. 시간은 흘러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지관 강의는 점점 인기가 높아져서 대기자 명단까지 생겼습니다. 다른 복지관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지요. 둘째 미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저희 회사에서도 힐링 프로그램으로 바느질 강의를 찾고 있다는데 혹시 가능하세요? 회사 강의까지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일주일에 4번의 강의를 합니다. 복지관 2번, 회사 1번, 문화센터 1번.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을 넘습니다. 기초연금까지 합하면 330만 원이지요.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다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영희,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를 만들어 보자. 어제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강생이었던 김지은 씨가 찾아왔거든요. 선생님, 이거 받으세요.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아름다운 브로치가 들어있었지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선생님께 배운 기법으로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구나.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아니, 취미를 넘어서 이제는 작은 일을 시작하려고요. 무슨 일? 온라인으로 수제 소품을 파는 거예요. 선생님께 배운 걸 응용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가르친 것이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니. 이보다 큰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버스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베란다 난간에 서서 절망했던 제가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니. 손끝의 따뜻함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바늘은 작지만 그 바늘이 만들어내는 실의 연결고리는 무한히 이어집니다. 저와 수강생들 사이에, 수강생들과 그들의 가족들 사이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나, 박영희, 71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로운 바늘땀을 놓듯이 제 인생도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손끝에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따뜻함이 있습니다.